왜 우리가 추울 때 입이 떨릴까요? 정말 좋은 질문이에요. 굳이 말하지 않아도 알겠죠? 다음 질문도 정말 좋아요. 이베레, 이건 좀 바보 같은 질문인 것 같아요. 저는 항상 이런 미끼에 걸려들어요. 이렇게 쓰면 제가 답할 확률이 더 높아요. 알겠어요. 하지만 보통은 질문이 정말 좋아요. 한번 보세요. 왜 지휘자는 그 막대기로 그런 동작을 계속하는 걸까요? 지휘자의 막대기 이름은 바투타예요. 그리고 제가 찾아보니까 영어로는 그 이름이 바통이더라고요. 맞아요. 사람들이 입술에 바르는 그 립스틱과 관련이 있어요. 왜냐하면 프랑스어로 바통은 막대기라는 뜻이거든요. 지휘자의 막대기나 브라질에서 말하는 립스틱 모두 막대기이며 단지 모양만 다릅니다. 하지만 이건 뭘 위한 걸까요? 앞에서 멋있어 보이려고 그러는 걸까요? 아니에요. 무엇보다도 음악의 속도, 즉 템포를 맞추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바이올린이 플루트보다 더 빠르게 연주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 않으면 모든 게 엉망이 됩니다. 하지만 이건 기본 기능일 뿐이고 더 멋진 것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휘자는 어떤 연주자가 들어오기 어려운 특정한 타이밍에 도와줄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순간이 다가오면 그 사람을 바라보고 뿜! 신호를 주는 거죠. 그리고 그는 하지만 이렇게 예술적으로 생각해보면 정말로 가장 중요한 것은 지휘자가 음악에 생명을 불어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예를 들어 누군가를 바라보면서 그 부분이 충분히 강조되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줄 거예요. 또는 다른 사람을 바라보면서 아니, 이제 여기서는 조금 줄여봐요. 우리가 긴장감을 만들고 좀 더 차분한 부분을 만들어야 하니까요. 서스펜스를 만들고 점점 더 커지다가 이제 당신이 확 들어오는 거예요. 라고 말할 수도 있죠. 이 모든 것이 오케스트라가 기계적으로 연주하지 않고 훨씬 더 감정을 담아서 연주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공연을 잘 보면 많은 지휘자들이 지휘봉을 사용하지 않고 손만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지휘봉을 사용하는 사람들도 단순히 막대기만 쓰는 게 아니라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시선, 몸의 움직임, 다른 손까지 모두 사용합니다. 그래서 일종의 춤이 있는데 이건 지휘자와 연주자의 조용한 무언의 소통입니다. 오케스트라를 듣는 것이기에 소통은 반드시 조용해야 하죠. 영화에 나오는 아나콘다처럼 거대한 뱀이 실제로 있나요? 아나콘다는 실제로 존재하며 브라질에서 가장 큰 뱀입니다. 여기서는 아나콘다 대신 수쿨이라고 부릅니다. 직접 보고 싶다면 근처 부탄탕 연구소에 가면 볼 수 있습니다. 얀산 씨가 부탄탕에 있는 뱀이 박제된 건지 살아있는 건지 물어봤는데요. 아니요, 살아있는 뱀입니다. 거기 수조 안에 있는데 살아있기 때문에 가면 뱀이 좀 숨어 있을 수도 있지만 분명히 살아있어요. 이 뱀은 브라질 전역에 거의 다 있고 남아메리카의 거의 모든 숲이 있는 곳에 퍼져 있습니다. 그리고 아나콘다의 아주 흥미로운 점은 먹이를 죽일 때 목을 조르거나 조여서 숨을 쉴 수 없게 만든다는 겁니다. 동물이 더 이상 숨을 쉴 수 없을 때까지 꽉 조입니다. 하지만 영화와 몇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인간은 수쿠리의 식단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영화처럼 사람을 미친 듯이 쫓아가서 공격하는 건 아니에요. 만약 갑자기 수쿠리 옆에서 수영을 하다가 그 뱀이 당신을 본다면 그 뱀이 좋아할지는 모르겠네요. 하지만 이 뱀은 사람을 쫓아다니는 동물이 아닙니다. 그리고 당신의 질문에 답하자면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거대하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조사해보니 예전 영화에 나온 수쿠리는 대략 12m 정도였다고 추정하더라고요. 새 영화에 나오는 뱀이 같은 크기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실제 수쿠리는 최대 7m 정도까지 자란다고 해요. 보통은 그보다 훨씬 작고 대략 5m에서 5m 반 정도라고 해요. 하지만 잠깐만요. 예전에는 실제로 수쿠리의 사촌뻘 되는 뱀이 있었는데 그 뱀은 정말 컸어요. 그리고 여기 있어요. 우리 공룡과 선사시대 생명에 관한 책이에요. 맞아요. 우리가 방금 이 멋진 책을 출간했어요. 이 책도 사실상 우주의 미스터리와 비슷해요. 우주의 미스터리를 읽었다면 그 멋짐을 알 거예요. 이 책도 정말 멋져요. 선사시대 아나콘다의 사촌을 찾아봅시다. 아, 정말 아름다운 책이네요. 진짜 멋지지 않나요? 아, 정말 그래요. 끝없이 배울 수 있도록 만들어졌어요. 세상을 직접 체험하듯이 재미있게 지치지 않고 배울 수 있죠. 그리고 우리 친구는 어디에 있을까요? 이 책의 좋은 점은 항상 화석 사진과 우리가 상상하는 동물의 그림이 함께 있다는 거예요. 아, 여기 있네요. 티타노보아, 길이가 13m나 돼요. 즉, 현재의 아나콘다보다 2배 이상 크죠. 그리고 몸집도 아주 튼튼해요. 문을 통과할 수도 없었을 거예요. 티타노보아는 남아메리카의 늪지대에 살던 무시무시한 뱀이었어요. 비조리 공룡이 멸종한 후 약 700만 년이 지난 시기였죠.
그 멸종은 거의 모든 공룡을 사라지게 했어요. 독은 없었지만 먹잇감에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티타노보아는 몸으로 먹잇감을 조여 으스러뜨리는 보아과 뱀이었습니다. 아마 영화에 나오는 그 아나콘다들은 이 녀석을 바탕으로 만들어졌을지도 몰라요. 책 가격이나 구매처 등 자세한 정보가 궁금하다면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그리고 맞아요. 곧 출간 행사가 있을 예정입니다. 제가 메모를 좀 볼게요. 3월 28일 토요일 상파울루에서 오전 11시에 열립니다. 컨준토 나시오날의 갈레리아 마가루에서 열립니다. 상파울루나 근처 계신 분들은 아베니다 파울리스타에 있어 찾고 오기 편해. 더 많은 정보나 입장권 받는 방법 등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시면 여기 아래 갤레리아 마가루 인스타그램 프로필 링크를 남겨둘게요. 거기에서 문의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이벨에 깃발을 단 비행기들. 보통 뭔가가 적혀있잖아요. 어떻게 이륙할까요? 깃발이 찢어지지 않을까요? 저도 답을 몰랐는데 정말 신기하더라고요. 여기 브라질에서는 이런 비행기들을 보통 해변에서 볼 수 있어요. 모래사장에 앉아있으면 비행기가 바다 위로 지나가죠. 그래서 모두가 비행기를 쳐다보면서 뭔가 광고하는 걸 보게 돼요. 그리고 정말 큰 현수막이 달려있죠. 꼬리에 큰 깃발을 달고 다니죠. 저걸 달고 이륙하는 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문제는 찢어짐이 아니라 이런 깃발처는 보통 튼튼해서 아마 찢어지지 않을 거예요. 저런 거대한 깃발을 단 채로 이륙하는 건 정말 힘듭니다. 큰 꼬리가 바람에 휘날려 저항, 즉 브레이크 역할을 해 비행기에 방해가 되죠. 또 이륙할 때 비행기가 불안해지죠. 이륙 순간이 가장 긴장되는 데 중 하나라 사실 비행기는 저 띠를 달고 이륙할 수 없어요. 그리고 그 현수막이 비행기 안에 있다가 조종사가 던지는 것도 아니에요. 띠는 땅에 있어요. 그리고 두 개의 기둥을 세워요. 보통 가운데에 줄이 하나 있죠. 그 줄이 띠에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면 비행기가 이륙을 해요. 그 줄 근처로 저공 비행하며 갈고리를 던져요. 제가 봤는데 그게 가라테이아였어요. 여러 갈고리가 모여있는 걸 던지는 거죠. 그 갈고리가 줄에 걸려 현수막을 끌고 가요. 비행기가 띠를 낚아채듯 가져가죠. 조사해보니 비행기가 띠를 끌고 가는 게 꽤 번거롭고 연료도 더 들며 달고 비행하는 게 어렵다고 해요. 그리고 착륙할 때도 똑같은 문제가 생겨요. 착륙은 또 다른 긴장되는 순간이죠. 그 현수막이 뒤에서 펄럭이고 있으면 좋지 않잖아요. 어떻게 하냐면 착륙하기 직전에 그 띠를 던져버려요. 그러니까 그걸 풀고 편하게 착륙하는 거죠. 자기 팔꿈치를 핥는 게 물리적으로 불가능한가요? 저는 어떤 물리적인 제한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려고 했어요. 우리가 자기 팔꿈치를 핥지 못하게 만드는 뼈와 근육의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궁금했어요. 그런데 이 얘기를 제가 마누알 두문도에서 했거든요. 저는 마곤 물리학 인턴 다니엘이 팔꿈치를 핥을 수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다니엘을 불러 보여달라고 할게요. 자, 보세요. 다니엘은 의사소통을 잘하는 사람이라서 이 인턴 자리에 뽑혔어요. 아주 똑똑하고 정말 멋진 청년이에요. 하지만 이제 그는 팔꿈치를 핥을 수 있는 능력으로 전 세계에 알려지게 될 거예요. 저는 그게 가장 중요한 능력이라 생각해요. 당신이 언급한 것들 중에서요. 질문 하나 있어요. 학교에서 모두가 당신이 팔꿈치를 핥을 수 있다는 걸 알았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오랫동안 저를 아는 사람들 중에도 제 능력을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 나중에 다른 영상에서 다니엘의 이런 다른 능력들도 알아볼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정말로 팔꿈치를 핥는 게 물리적으로 가능한지 궁금한 거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럼 해봅시다. 다 가합을 위해서잖아요, 그렇죠? 알겠어요. 그런데 잠깐만요. 이 동작을 두 부분으로 나눠 생각해 봅시다. 다니엘은 팔꿈치를 입 가까이 더 잘 가져가는 것 같아요. 어디까지 닿을 수 있나요? 여기까지 대충 이 정도인 것 같아요. 아니 진짜로 저는 못해요. 봐요. 다니엘은 팔꿈치 끝을 턱이랑 일직선으로 맞출 수 있네요. 이렇게. 와. 제 생각엔 이게 어깨 쪽에 더 가까운 것 같아요. 잘 모르겠어요. 제 어깨가 뒤로 가거든요. 아, 제 어깨는 방금 수술 받았어요. 안 돼요. 왼팔로 해볼게요. 네, 역시 안 되네요. 아니 그래도 거의 다 했어요. 네, 거의 다 했어요. 그런데 혀 문제도 있잖아요. 있는 것 같아요. 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유연성과 혀의 도달 범위의 조합이에요. 그러니까 아직 대학을 졸업하지 않아서 물리학자나 물리학 인턴은 아니지만 거의 다 됐고 이미 증명했으니까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안타깝게도 이게 훈련해서 될 수 있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저는 한 번도 연습해 본 적이 없거든요. 태어날 때부터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 재능을 타고난 것 같아요. 그렇게 말할 수 있다면요. 이 재능으로 특별한 성과를 낸 적 있나요? 마누알 두문도 영상에 출연한 게 충분히 특별했던 것 같아요. 고마워요, 다니엘. 팔꿈치 핥기가 불가능하지 않다는 걸 보여줬네요. 안녕하세요, 이베레. 저는 발렌티노, 12살입니다.
제 형제 에마누엘에게 인사해 주세요. 에마누엘, 인사 보낼게.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초록 코코넛이 갈색 코코넛이랑 같은 건가요? 아니면 초록 코코넛이 갈색 코코넛으로 변하는 건가요? 그게 맞나요? 맞아요, 발렌티나. 초록 코코넛은 갈색 코코넛과 같은 것이지만 더 덜 익은 상태예요. 아직 덜 익었어요. 그래서 초록 코코넛을 열어보면 그 하얀 과육이 아직 아주 얇고 이제 막 형성되고 있는 중이며 물이 많이 들어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갈색 코코넛에는 과육이 훨씬 두껍고 그걸로 베이징류 같은 과자나 디저트에 넣어서 사용할 수 있어요. 그리고 물은 조금 덜 들어있어요. 재미있는 점은 코코넛이 익어가면서 초록색에서 노란색으로 그리고 갈색으로 변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코코넛을 자르면 잘 보이는 그 두꺼운 껍질이 점점 갈라지고 부서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우리가 슈퍼마켓에서 사는 코코넛은 이미 크기가 많이 작아진 상태인데 그 이유는 바깥쪽 두꺼운 껍질이 제거되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그 안에 하얀 과육을 감싸고 있는 단단한 껍질뿐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결국 갈색 코코넛은 초록색 코코넛의 안쪽 부분만 남은 거예요. 그 두꺼운 껍질은 이미 버려졌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된 거죠. 서민이 된 이후에도 계속 자라는 인체의 부위는 무엇일까요? 손톱과 머리카락은 제외하고요. 네, 많은 분들이 바로 코와 귀라고 대답하실 텐데 맞아요. 이 부위들은 사람이 성인이 된 이후에도 계속 자랍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우리가 코와 귀 안에 가지고 있는 연골이 계속해서 자라기 때문은 아닙니다. 사실 연골은 점점 더 부드러워지고 느슨해집니다. 그래서 우리 코를 지탱해주는 구조가 약해지고 젤라틴처럼 흐물흐물해지면서 아래로 처지게 됩니다. Gravidade vai agindo no... 코와 귀가 이렇게 처지면서 점점 더 커지게 됩니다. 하파엘 칸지도의 질문입니다. 이베레, 저는 산성비가 어떻게 형성되는지 알고 싶어요. 이번 이란 전쟁에서 미국이 이란의 석유 저장고를 폭격해서 불이 났고 검은 연기가 그 지역 전체를 뒤덮었습니다. 그래서 이란 정부가 산성비 경보를 발령했어요. 이게 뭔지 궁금하죠? 이건 우리에게 해를 끼치는 비인가요? 이 비는 A gente deveria ter medo dela? Sim e não. Acho 산성비예요. 일반 비보다 조금 더 산성이 강한 비죠. 사람에게 영향을 주려면 정말 산성이 강해야 해요. 아마 이란에서 내리는 그 비는 위험할 수도 있지만 보통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뭔가를 태울 때 특히 석유나 석유에서 나온 것들 예를 들어 기름, 디젤, 휘발유 또는 석탄 같은 걸 태우면 대기 중에 황산화물과 질소산화물 같은 것들이 방출돼요. 여기서 황은 H이고 질소는 N이에요. 이건 기본적으로 우리가 만드는 오염이에요. 알겠죠? 그리고 비가 올 때 물이 이런 산화물들과 만나면 화학 반응을 일으켜서 산을 만들어내요. 주로 황산과 질산이 만들어지는데 이 둘은 아주 강한 산이에요. 하지만 이게 순수하게 내리는 게 아니라 물에 희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집 문을 나서자마자 비가 내리면 몸이 녹아내리는 그런 건 아니에요. 실제로는 약간의 산이 섞인 비가 내립니다. 당장은 피부에 해를 끼치지 않지만 장기적으로는 많은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먼저 자연에 영향을 주죠. 비가 강이나 토양에 떨어지면 강을 더 산성으로 만들고 토양도 산성화시켜서 많은 식물과 물고기들에게 해를 끼쳐요. 도시에서도 산이 건축물의 금속에 닿으면서 영향을 줘요. 예를 들어 미나스 제라이스에서는 알레이자진유의 동상들이 산성비 때문에 큰 피해를 입었어요. 그러니까 산성비를 무서워할 필요는 없지만 산성비는 o tempo causa bastante problema. Por que a bola... 클래식 축구공이 왜 흰색에 검은색 부분이 있는지 궁금하죠? 그 이유가 있어요. 1970년 월드컵에서 참고로 그 대회는 브라질이 우승해서 브라질이 세 번째 챔피언이 되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때 브라질 대표팀이 역대 최고의 브라질 대표팀이라고 생각하고 어쩌면 모든 나라를 통틀어 최고의 대표팀이라고도 해요. 피파는 그 월드컵에서 아디다스의 공 제작을 맡기고 한 발명가에게 영감을 받기로 했어요. chamado Buckminster Fuller. 그 사람은 지오대식 돔을 만들던 사람이에요. 지오대식 돔이 뭔지 모른다면 이거예요. 이것들은 구체이거나 때로는 구의 일부만을 의미하는데 기하학적 도형들로 이루어져요. 여기서는 삼각형으로 만들어졌지만 만약 이 삼각형을 분해하면요. 여기서 오각형, 육각형 같은 도형들도 볼 수 있고 삼각형으로 만들어진 다른 기하학적 형태들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고전적인 공은 여기 32개의 패널이 있는데 12개의 검은색 오각형과 20개의 흰색 육각형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게 바로 오각형과 육각형이 섞인 기하학적 형태인 절단된 형태라고 불리는 도형이에요. 오각형은 5개의 변을 가진 도형이고
육각형은 6개의 변을 가진 도형이에요. 공이 공식 이름은 텔스타였어요. 텔레비전의 텔레와 별을 뜻하는 스타를 합친 이름이죠. 왜냐하면 이 공이 텔레비전의 스타였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 흰색 공에 있는 검은 얼룩들은 바로 텔레비전 때문이에요. 그 당시에는 대부분의 텔레비전이 아직 흑백이었거든요. 그래서 공을 잘 볼 수 있도록 대비가 필요했어요. 축구공의 역사를 시간순으로 살펴보면 처음에는 보통 가죽 본연의 색깔, 갈색이나 약간 붉은 빛을 띠고 있었어요. 그 후 70년대에는 검은 얼룩이 있는 형태로 바뀌었고 어느 시점부터는 공이 흰색이 되면서도 컬러풀한 무늬가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요즘은 공을 만드는 게 훨씬 쉬워졌고 텔레비전도 공을 보여주는데 더 이상 큰 어려움이 없으니까요. 참고로 올해는 월드컵이 열려서 공분의 영상도 볼만하지 않나요? 그리고 우편번호 코드는 어떻게 작동하나요? CEP라는 단어는 우편 주소 지정 코드에서 온 거예요. 이건 8자리 숫자로 된 코드인데 우체국에서 편지를 어디로 보내야 하는지 알기 위해 사용하는 8개의 숫자예요. 당신이 우체통에 넣거나 우체국에 편지를 맡길 때 쓰는 거죠. 이 숫자는 정확한 주소를 나타내는 게 아니라 대략적인 위치를 나타내요. 어떤 때는 한 거리, 어떤 때는 한 건물일 수도 있고 도시마다 다르지만 도시가 아주 작으면 도시 전체를 의미할 수도 있어요. 제가 온 페다지 도시는 우편번호가 18170 하나뿐이에요. 하지만 이 번호가 만들어진 이유는 당신이 우체국에 가서 아주 긴 주소를 들고 갔을 때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 아베니다 마갈량이스 지 카스트로 알비스 다시우바 357번지 이피랑가지 산투 안토니우 다 카슈에이라 다 파라이바 같은 주소 말이에요. 이런 경우 우체국 직원들이나 이후에 이 소포를 받게 되는 다른 우체국들도 각각의 물건을 정확히 어디로 보내야 하는지 알기가 정말 복잡해져요. 브라질은 1970년대 SCEP라는 우편번호를 도입했는데 처음에는 5자리 숫자였어요. 이 시스템은 이런 작업을 돕기 위해 만들어졌고 예를 들어 일은 상파울루 내륙을 뜻합니다. 마나우스에서 이 번호가 적힌 편지를 보내면 우체국 직원들은 바로 상파울루 내륙행 비행기에 실어야겠다고 알아차려요. 상파울루 내륙에 도착하면 그들은 2번째 숫자를 봅니다. 이 숫자는 캄피나스 지역을 의미해요. 그래서 이 편지는 캄피나스에 있는 분배센터로 보내집니다. 거기에 도착하면 그들은 그 다음에 오는 숫자를 확인합니다. 이 1이라는 숫자는 바로 캄피나스 자체나 아주 가까운 도시에 있다는 뜻이에요. 6이라는 숫자는 엔제니에이로 코엘류시에 있다는 뜻이고 그 다음부터는 점점 더 구체적으로 들어갑니다. 하지만 이 4자리 숫자만으로도 우리는 이미 편지를 거의 목적지 근처까지 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CEP 번호는 Exatamente com coordenadas. 이 코드는 사람의 위치를 정확히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편 시스템에서 소포를 어디로 보내는 게 최적인지 판단하는 시스템입니다. 우주에서 펜은 어떻게 글을 쓸까요? 아마 이런 이야기를 들어봤을 거예요. 나사가 우주에서 글씨를 쓸 수 있는 펜을 개발하는데 수백만 달러를 썼는데 러시아인들은 그냥 연필을 썼다는 이야기요. 이 이야기는 농담처럼 들리지만 사실 진짜 농담이에요. 실제로 우주에서는 연필을 사용하지 않아요. 연필은 지구에서는 오래전에 안 쓰게 됐죠. 연필은 지저분하게 흑연 가루가 떨어지고 심이 부러지기도 해요. 연필을 깎을 때마다 흑연과 나무 조각이 많이 떨어지죠. 이 모든 것들이 전자기기와 전선이 가득한 우주선 안에서 떠다닌다고 상상해보세요. 좋은 생각이 아니죠. 화재가 발생할 위험이 아주 큽니다. 사실 화재는 나사가 정말로 싫어하는 일입니다. 아폴로 미션 초기에 우주비행사들이 아직 훈련하고 우주선을 테스트하던 중에 아주 심각한 화재가 발생해서 3명의 우주비행사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나중에 그 사건에 아폴로 임무라는 이름을 붙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폴로 임무의 번호를 볼 때 그 사건이 바로 1번이 됩니다. 좋아요. 연필은 사용하기에 적합하지 않지만 일반 볼펜도 작동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일반 볼펜은 중력에 의존하기 때문이죠. 잉크가 아래로 내려가면서 끝에 있는 작은 볼에 닿고 그 볼이 종이에 닿으면서 잉크가 묻어서 종이에 잉크가 전달되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거꾸로 글씨를 쓰면 볼펜이 금방 멈추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내부에 압력을 가해서 잉크를 밀어내는 볼펜을 만들자는 아이디어가 나온 거죠. 일반 볼펜이지만 잉크심에 압력이 가해져 있고 내부 가스가 잉크를 밀어냅니다. 그래서 어떤 자세로든 볼펜이 잘 써지고 꼭 수직으로 들 필요가 없어요. 이 볼펜은 우주에서도 진공에서도 심지어 물속에서도 작동합니다. 그리고 흥미로운 점은 이 볼펜을 만든 곳이 나사가 아닌 민간 기업이라는 점입니다. 결국 이 볼펜은 미국 우주비행사들뿐만 아니라 소유즈 우주선의 소련 우주비행사들도 사용하게 됐어요. 안녕하세요, 이베레. 저는 일본 시즈오카현 기쿠가와에 사는 루이스 미구엘입니다. 저는 골판지가 물에 젖으면 왜 흐물흐물해지는지 궁금해요. 답하기 전에
구글맵에서 기쿠가와를 찾아볼게요. 가봅시다. 기쿠가와. 기쿠가와 시즈오카. 시즈오카가 주 같은 건가요? 네, 도 같은 거겠죠? 일본에서는 뭐라고 부르는지 잘 모르겠네요. 아, 일본의 중앙에 있네요. 오사카와 도쿄 사이, 여기 바다 근처예요. 멋지네요, 그렇죠? 언젠가 기쿠가와에 가보고 싶어요. 종이는 셀룰로스 섬유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셀룰로스는 보통 나무에서 나오는 재료예요. 여기서 이 섬유들은 서로 얽혀 있고 또 한 섬유가 다른 섬유를 끌어당기는 힘도 있어요. 이 힘은 아까 제가 말한 접착제의 힘과 비슷해요. 그래서 골판지를 찢으려면 이 모든 걸 이겨내야 해요. 섬유를 끊고 서로 떨어뜨리고 키리고 얽힌 걸 풀어야 하죠. 이걸 현미경으로 한번 살펴봅시다. 나. 와, 정말 지저분하게 얽혀있네요. 마치 천 같기도 하고 뿌리들이 잔뜩 모여서 서로 얽혀있는 것 같아요. 여기서는 여러 색깔의 수상해 보이는 것도 볼 수 있어요. 예전에 보라베에서 골판지 제작 과정을 본 적 있죠? 골판지는 종종 재활용품으로 만들어지고 보라베이라 할 때도 테트라팩 상자 재활용이었습니다. 여기엔 셀룰로스 외에도 다양한 재료가 있을 수 있지만 실제로 중요한 건 셀룰로스입니다. 이 얇은 것들이죠. 그럼 물을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걸 화장지 한 조각으로 해볼게요. 그게 더 예쁘고 흥미로울 것 같아요. 여기 집중해 주세요. 화장지는 질감 때문에 초점 맞추기가 어렵습니다. 구멍은 초점이 흐려지고 볼록한 곳은 맞아요. 복잡하지만 해봅시다. 여기에 색소를 섞은 물을 부어서 물이 종이와 섞이는 걸 보여드릴게요. 와, 섬유가 느슨해지는 게 보이네요. 그런데 초점을 맞추기가 정말 어렵네요. 물을 종이 섬유에 넣으면 섬유가 부드러워지고 전체적으로 느슨해지고 말랑말랑해지는 게 확실히 보여요.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이유는 이 섬유들이 물에 엄청나게 끌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둘이 아주 가까이 있으려고 하죠. 물과 섬유는 서로를 너무 사랑해요. 그래서 물이 섬유를 따라 그렇게 빨리 퍼지는 거고 점점 번져나가는 거예요. 이제 상상해보세요. 이 이야기의 처음에는 섬유들만 있었고 서로 딱 달라붙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 사이에 방해꾼이 끼어든 거죠. 섬유는 다른 섬유에 달라붙는 대신에 물에 달라붙기 시작해요. 그래서 물이 섬유들 사이에 있게 되고 섬유들은 서로의 결속을 잃게 돼요. 섬유들은 서로 달라붙게 해주는 그 힘을 잃게 돼요. 섬유들이 풀어지게 되죠. 그래서 젖은 종이는 구조를 완전히 잃고 힘도 잃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전에는 섬유와 섬유 사이에 끌림이 있었는데 이제는 섬유와 물 사이의 끌림으로 바뀌고 물이 그 사이에 자유롭게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섬유들이 마치 E hoje colocado na água quente. Se os 기체처럼 풀어집니다. 수저 같은 식이류는 금속인데 금속은 녹슬잖아요. 그런데 이런 식이류는 왜 녹슬지 않을까요? 대부분 스테인리스강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알아봅시다. 강철은 혼합물, 즉 철과 탄소의 합금이에요. 탄소는 철을 더 단단하게 만들기 위해 들어가 있죠. 이녹스는 이녹시다벨에서 온 말로 녹슬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즉 산소와 반응하지 않아 산화되지 않는 강철이죠. 하지만 이건 단어의 의미일 뿐 왜 녹슬지 않는지 궁금하지 않나요? 왜냐하면 스테인리스 강에는 철과 탄소뿐만 아니라 크롬도 들어있기 때문이에요. 이 크롬이라는 녀석이 철보다 산소와 훨씬 더 쉽게 반응하거든요. 마치 산소가 누군가에게 데이트 신청을 하면 크롬은 바로 대답하는데 철은 며칠이나 걸리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결국 산소는 철보다 훨씬 더 빠르게 크롬과 결합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스테인리스 강을 사용할 때 산소는 철과 반응하는 대신 크롬과 반응해서 금속 표면에 산화크롬 또는 이산화크롬층을 형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층은 마치 보호막처럼 작용해서 산소가 철을 공격하지 못하게 막아줍니다. 그런데 분명히 저쪽에 계신 분들 중에 이렇게 물어보실 거예요. 잠깐만요. 포크나 나이프를 서로 긁으면 그 보호막이 벗겨지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다시 강철이 노출돼서 녹슬게 되는 거 아닌가요? 네, 노출되긴 하지만 그 보호막 아래에 있는 크롬이 철보다 더 빨리 반응해서 다시 또 다른 보호막을 만들어줍니다. 그러니까 이 보호막이 스스로 재생되는 거죠. 그게 바로 스테인리스 강의 비밀이에요. 줄리아 카사이스. 가끔 우리가 물병에 물을 이틀이나 3일 정도 그냥 두잖아요. 기분 탓인지 물맛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런 물을 마셔도 괜찮을까요? 건강에 문제는 없나요? 별로 좋지 않아요. 물에서 나는 그 맛은
보통 좋은 신호가 아니에요. 그럴 만한 주된 이유가 두 가지 있어요. 첫 번째로 생수병의 플라스틱이 물의 일부 물질을 방출할 수 있어요. 그리고 생수병이 특히 더운 곳에 보관되면 플라스틱 맛이 나기 시작해요. 두 번째 이유는 더 안 좋은데 바로 곰팡이와 박테리아 때문이에요. 우리가 생수병을 열고 물을 마실 때 여기 입구에 침 같은 게 남아요. 그게 바로 미생물로 가득한 오염물질이에요. 그리고 나서 생수병을 닫고 그 상태로 보관하게 되죠. 그럼 당신 입에 있던 미생물들이 생수병 안에 남게 되는데 그 미생물들이 번식할 수도 있어요. 그런 물을 마시는 게 과연 건강에 좋을까요? 플라스틱 때문이라면 이틀이나 사흘은 짧은 시간이죠. 하지만 이제 박테리아가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어요. 그 물 때문에 갑자기 메스꺼움을 느끼거나 심지어 폭발적인 설사를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그 물에 있는 미생물 국물을 마시는 건 좋지 않아요. 이상적인 건 새 물을 넣고 물병을 씻는 거죠. 지금은 괜찮은 것 같아요. 이베레, 우리가 차 안에 있을 때 풍경의 저 멀리 있는 것들은 더 천천히 지나가는 것처럼 보이고 가까이에 있는 것들은 더 빨리 지나가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가 뭐야? 그래, 이게 이상하게 느껴지지? 가까운 게 멀리 있는 것보다 더 빨리 지나가. 내가 풍경 시뮬레이션을 만들어놨어. 자, 이게 바로 배경이야. 네가 차 안에서 보는 지평선. 저 멀리 파랗게 보이는 산들이지. 이 두 개의 감자는 바로 가까이에 있는 산들이고 여기 앞에는 동물 3마리가 있어. 표범 1마리랑 코끼리 2마리야. 그러니까 네가 지금 아프리카에서 사파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해봐. 이게 네 차야, 알겠지? 휴대폰이 네 차가 되고 네 차의 창문이 되는 거야. 자, 멋지지 않니? 이 풍경부터 시작해보자. 여기 표범이 있고 여기 산이 하나 있고 저 멀리에는 지평선이 보여. 이 산이 네 창문 한가운데에 있는 걸 볼 수 있을 거야. 그리고 차가 움직이기 시작하지. 차가 거의 움직이지 않았는데도 표범은 거의 사라졌어. 거의 떠나버린 거지. 이 산은 여전히 창문을 통해 똑같이 보이고 배경도 거의 변하지 않았어. 그리고 코끼리가 나타났지. 코끼리가 지나가고 나서도 너는 여전히 다른 산을 볼 수 있어. 그리고 또 다른 코끼리가 나타나. 그 코끼리가 지나가고 나서야 산이 사라졌고 배경은 거의 그대로야. 그러니까 네가 말한 게 여기서 분명히 일어나고 있어. 창문 가까이에 있는 건 빨리 지나가고 배경에 있는 건 훨씬 더 천천히 지나가.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야? 이 거리들이 어떻게 변했는지 이해해보자. 알겠지? 내가 눈을 그리고 여기 앞에 표범이 있어. 너희도 알다시피 내가 표범 그리기의 전문가지. 그렇지? 좀 더 뒤에는 감자가 있었고 저 멀리에는 지평선에 파랗게 보이는 산들이 있었어. 내가 차를 타고 여기 이 거리를 이동한다고 하면 이 거리가 각각의 물체에 대해 얼마나 변했는지 한번 보자. 자, 그냥 자로 재볼게. 감을 잡으려는 거야. 내가 표범에서 4cm 떨어졌다가 2cm로 줄었어. 거리가 3배로 늘었지. 봐봐. 감자에서는 내가 25cm 떨어져 있었어. 내가 움직였을 때 27cm가 됐지. 1.1배가 된 거야. 아주 조금 늘어난 거야. 산은 54cm 떨어져 있었어. 내가 움직인 다음에는 55cm 거리가 됐지. 거리의 중간은 정말 미미해. 사실상 거의 변한 게 없어. 그러니까 수학적으로 말하면 어떤 물체가 너한테 아주 가까이 있을 때 그 옆을 지나가면 그 물체와의 거리가 이전과 비교해서 아주 빠르게 많이 변해. 중간 정도 거리에서는 변화가 좀 덜해. 어떤 것이 아주 멀리 있을 때는 네가 아무리 움직여도 그 물체와의 거리가 비율적으로는 그렇게 많이 변하지 않아. 우리가 실제로 시야, 즉 자동차 창문으로 볼 수 있는 걸 생각해보면 바로 그거야. 그 물체는 1초 만에 자동차 창문을 지나가서 바로 사라져버려. 가까이에 있는 산은 시간이 좀 걸려. 그 거리가 상당히 변하려면 시간이 좀 더 걸리거든. 배경에 있는 건 네가 한참을 걸어도 거의 변하지 않아. 변하려면 정말 오랜 시간이 걸릴 거야. 그래서 우리가 낮에 걸어 다닐 때 태양이 거의 항상 같은 위치에 있는 것처럼 보여. 여기 지구에서 보면 태양은 하늘에서 거의 움직이지 않는 것 같아. 태양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 건 지구가 자전하고 있기 때문이지. 네가 차를 타고 움직이고 있기 때문이 아니야. 우리 시야에서 가까운 물체가 멀리 있는 물체와 다르게 움직이는 현상을 시차라고 해. 그리고 지금 바로 이걸 아주 쉽게 볼 수 있는 방법은 이렇게 손가락을 눈앞에 두고 머리를 좌우로 움직여 보는 거야. 손가락 바로 뒤에 물체를 두면 그 물체를 손가락의 양쪽으로 움직여 볼 수 있어. 이게 바로 실제로 시차가 일어나는 거야. 바로 그 순간 이 실험을 할 때 시차가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거야.
이제 마지막 질문으로 가보자. 왜 우리가 추울 때 입이 떨릴까? 사실 입뿐만 아니라 온몸이 떨리지. 이건 우리 몸이 실제로 추위로 죽지 않게 하려는 방법이야. 내가 추위로 죽는다고 할 때는 진짜 의미야. 비유가 아니야. 우리 몸이 정상적인 체온에서 벗어나서 너무 덥거나 너무 추울 때 우리 뇌는 그 상황을 해결할 방법을 계속 생각하게 돼. 예를 들어 너무 더울 때 우리 몸이 가진 메커니즘 중 하나가 땀을 흘리는 거야. 물이 흐르기 시작하지. 몸이 피부로 물을 내보내는 거야. 그 물이 증발할 때 열을 빼앗아가서 네 몸이 조금 식게 돼. 추울 때는 또 다른 전략이 필요하지. 그 중 하나가 근육을 수축하는 거야. 그리고 그건 턱 근육도 포함돼. 그래서 우리가 떨게 되는 거야. 그런데 왜 근육을 수축하면 뭔가가 따뜻해질까? 우리 근육은 작동하려면 에너지가 필요해. 근육은 우리 몸의 에너지를 소비해. 이 에너지는 우리가 먹는 음식과 우리가 숨 쉴 때 들이마시는 산소에서 오는 거야. 알겠지? 이 두 가지가 근육에서 화학 반응을 일으켜서 근육에 에너지를 줘. 그런데 이 반응에서 열도 함께 발생해. 그래서 근육을 움직일 때 그 에너지가 움직임으로 바뀌는 것뿐만 아니라 열도 발생시키는 거야. 내연기관 자동차도 마찬가지야. 연료를 태우면서 움직이는데 그 부작용 중 하나가 열이 발생하는 거지. 결국 네 몸의 전략은 쓸모없는 움직임을 만드는 거야. 예를 들어 턱을 계속 움직이거나 팔을 떨고 다리를 떨면서 단순히 몸을 따뜻하게 해줄 열을 만들어내는 거지. 잊지 말라고. 마지막에 공룡과 선사시대 생명의 책 링크는 아래에 있어.